자, 그러면 우리 위험부담 이거 먼저 하기로 했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계약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그 불능의 원인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발생하는 게 위험부담이에요. 일단은 원시적 불능 봤으니까 후발적 불능 보시자고요.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던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행기에 보니까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냐라고 했을 때 맨 먼저 갑, 즉 채무자인 갑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하면 안 되지. 후발적 불능의 효력부터 해야 되겠죠. 예, 계약 성립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이행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인한 불능이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후발적 불능인 이 계약 자체는 유효인 거죠. 유효인데 왜 이행할 수 없게 됐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채무자인,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자인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서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냐 없느냐, 갑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갑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그러면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건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아니면 이행불능이잖아요. 이행불능이죠. 목적물 이행할 수 없게 됐잖아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니까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행할 가능성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불능으로 확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제하는 거죠. 이런 해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즉시 해제라고 불렀다고.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이행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둘로 나누는데 일단은 전제가 되는 건 갑에게는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런 얘기죠. 네, 갑에게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대방 을이잖아요. 을. 그럼 을도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럼 갑과 을 모두 다 책임 없는 사유면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어떤 행정정책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제3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야? 그러면 상대방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위험부담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느냐? 위험부담의 말 자체가, 자, 갑은 이걸 주기로 했고 을은 이걸 주기로 했는데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대요. 그러면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이자의 채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면 이 채무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죠. 그럼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지는데, 문제는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냐고.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누구든지 저 손해를 부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고. 목적물의 가치가 2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2억 원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 번쩍 뜨고 이제 서로 따져야 되겠죠. 누가 책임져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부담의 문제인 것인데, 우리 민법에는 이런 경우에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고 정해놨어요. 임의 규정이지만 채무자 부담주의로 정해놨습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목적물은 없어졌고 상대방도 책임 없는 사유니까 상대방의 채무도 없어졌죠. 그리고 발생한 손해는 그냥 부담하고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은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을도 갑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더 이상 쌍방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고 손해는 혼자 감당하고 말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미리 받아놓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놓은 게 있답니다. 그럼 이행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놓은 거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받아놓은 금전이 있으면, 중도금이나 계약금이 있으면 이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건 맞는데 그 시기가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요때 불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행기까지는 이행할 수 있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하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갖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놨는데 그날 을이 돈이 준비가 안 돼서 받으러 못 온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수령지체다라고 얘기한다고. 수령지체는 을에게만 발생하는 겁니다.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그때는 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채권자 위험 부담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당연히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매수인은 책임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다 책임진다라고 하면 매수인은 어떻게 책임지는 거냐고. 대금 주는 거지.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도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매매대금 청구하는 겁니다. 매매대금을 청구하면서 다만 채무자도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채무자 갑은 을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되죠.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다만 을에게 규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을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매대금 달라고 해야 되겠죠. 매매대금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불능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정상적으로 이행해주고 국가에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당이득으로 또 취급을 해서 채무자 갑은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된다.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주면서 소주 사 먹어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소주값 정도 주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채권자에게 돌려주면서 나머지만 청구하는 겁니다. 400에서 500 정도면 소주 한 달 반 먹겠다. 그죠? 한 달 반. 친구하고 먹으면 한 달 정도밖에 못 먹겠네. 예, 그래요. 그 정도는 먹어야 속이 덜 쓰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또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데 이걸 채권자의 위험 부담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행 청구함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는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위험 부담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쌍무계약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근데 여기 보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면 채무자가 부담하되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그랬다든지 아니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같으면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여긴 또 사족에 따라 사족이 하나 더 붙죠. 필요 없는 얘기가 하나 더 붙던 뭐요?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한마디 더 붙는 거죠. 이쪽에 이게 위험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쌍무계약의 성립상의 결련성 내지는 존속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해결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동시이행 관계인데 쌍무계약이니까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억을 주고받기로 했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행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근데 뭐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든지 또는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주기로 했다든지 이건 약정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행기에 어쨌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매수인은요, 이행기에 어쨌든 매매 대금을 줘야 됩니다.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특별히 반대 특약이 없으면 무조건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야,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제공 못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항변권이 있는데 그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상대방은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지연이자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때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을 하고 이행 청구했다. 그럼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했으니까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행 제공해 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럼 한번 소멸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거 맨날 써놓고 제가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의 의미를 아셔야 동시이행 관계를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죠. 요거야 일단은. 요게 동시이행 관계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행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선이행하기로 했던 채무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둘이 거래하면서 중도금을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선이행 의무를 부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중도금 1억 원을 줄 때 갑은 아무것도 이행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의무잖아요.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선이행 의무 있는 자도요, 불안의 항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불안의 항변은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틀려요. 왜냐하면 벌써 읽어봐도 불안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불안의 항변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1억 원을 주려고 와서 보니까 구청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1억 9천으로. 그럼 이거 잔존가치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중도금 1억 원 줘야 되겠어? 이건 못 주는 거죠? 언제까지 못 주는 거예요? 압류 해지될 때까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불안의 항변이라고 얘기해요. 압류 해지되는 날 1억 원 주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제 불안의 항변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선이행 의무, 즉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중도금이 이행 지체 중인데 매도인 갑도 중도금 안 줬다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 기일 다음 날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모두 다 합쳐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적물은 2억짜리죠. 매매대금도 2억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적 의미의 채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대금 2억 원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다만 쌍방 약속에 의해서 1억 원 먼저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 아니냐고. 근데 1억 원이라고 하는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이행 지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거 전체하고 2억 원이라고 하는 매매대금 전액이 다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중도금하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있죠? 지연이자 그 다음에 잔금 이게 합쳐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인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중도금에 대한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너무 기니까 안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 있는 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테마 4개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 요거야.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이것도 가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그래놓고 이거 뭐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꼭 잘난 척하고 OXO, XOXO, OXO 그리고 뭐가 뭐지? 자기도 잘 모르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내가 해봐서 알아.
옛날에 다 시켜봤어. XOX, OXO, XOX 했더니 뭔 소리인지 자기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 혼자 가면서 이렇게 해봐요. 재미도 있어. 혼자 씩 웃어가면서. 예, 재미도 있어요. 이거 몇 년 전인가요? 한 5년쯤 전인가요? 지금 저 성남에서 공장형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거래하시면서 돈 굉장히 잘 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 쌍둥이 엄마인데 아기가 그때 당시에 3살, 4살 정도 이렇게 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쌍둥이 이렇게 봐가면서 동영상을 보는데 애들이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가이공가이 그러고 다니더래. 쌍둥이 둘이서요. 그거 뭐야?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봤다고. 그 텔레비가 뭐야? 컴퓨터 모니터에서 봤다는 거야.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쌍둥이 데리고 왔는데 쌍둥이가 나한테 와서 금방 안겨. 낯가리를 하는데 그래서 얘들 왜 이러냐고 데리고 왔는데 그랬더니 하도 모니터에서 봐가지고 얼굴이 익어서 낯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합격하는 거야. 그분이 아마 22회 때 합격했나 그랬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요.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다라고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또 보셔야 됩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쌍방은 서로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는 이행 지체에 저지효가 있다. 이행 지체에 저지효가 있다는 얘기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행기에 쌍방이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될 채무를 쌍방 서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씩 웃고 다닌대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하지도 않고 있는 거야. 다만 그냥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게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항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방 당사자가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동채권은 어떤 채권이야? 받을 돈이야.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사하는 채권이라서 수동채권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받을 돈, 줄 돈 이러면 좋겠는데 꼭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도 근데 이렇게 배워갖고 참 큰일입니다. 우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바꾸려면 법이 벌써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민법이 이런 거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안 됩니다. 참 답답할 일인데 그렇다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늘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16번으로 나올 걸 내가 그죠? 16번으로 나오면 나도 쓰레기 되려나? 같은 쓰레기 될까요? 자, 어쨌든 보세요. 을이 갑에게 받아야 될 채권은 뭐예요? 권리 이전이지. 갑이 을에게 계약상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뭐죠? 금전이잖아요. 그럼 쌍방서로 볼게요. 갑은 권리 이전해 줄 때 뭘 요구합니까? 대금을 요구하는 거죠. 대금 줄 때 나 이거 이전해 줄 거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을 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나 대금 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각각 얘가 이거 줄 때는 뭐예요? 재산권 이전 동시에 이행하자 라고 하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권 이전해 줄 때는 뭘 달라고? 대금을 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잖아요. 자동채권은 갑이 행사할 수 있는 자동채권은 뭐예요? 금전이지. 자동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받을 돈. 수동채권은요? 줄 돈. 얘가 얘한테 행사하는 채권이 수동채권인 거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행사하는 채권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 채권이지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은 채권인데 뭐죠? 수동 채권이죠.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채권인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 매매하기 전에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2억 원 줄 돈이 있었대요. 줄 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지가 받을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2억 원이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원래 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 갚고 이렇게 갚느니 아예 야 이거하고 상계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계가 됐다라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 돈을 받고 준 거하고 주디 갖고 그냥 상계만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돈을 받고 줬다라고 합니다.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주고 받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얘 혼자 이것도 주지 않고 혼자서 이거하고 상계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 을은 2억 원이라고 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효과가 발생했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거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거래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매매대금 주고 난 다음에 채무 변제 2억을 해야지. 그래야 을한테 손해가 없는 건데 얘 혼자서 그냥 이거하고 상계하자라고 해서 상계가 돼버렸다.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못 받고 대금을 지급한 결과가 생기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러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꿇어야 된다고 또. 꿇고 제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왜 그러냐면 자동 채권이 뭔지 수동 채권이 뭔지 이걸 왜 채권이라고 얘기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을 돈 채권 맞죠? 내가 줄 돈은요? 내가 줄 돈은 채무지 무슨 채권이요. 내가 줄 돈 채무 아니요? 채무죠. 내가 받을 돈은 채권이고 내가 줄 돈은 채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줄 돈은 상대방의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표현하면 내가 줄 돈을 수동 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방의 채권을 내가 수동 채권이다. 상대방이 달라 그러면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수동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을 돈은 뭐라 그래요? 자동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요 채권은 갑의 자동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요거는 갑의 자동 채권, 갑이 받을 돈이잖아. 갑의 자동 채권 맞죠? 갑의 자동 채권은 을이 뭘 붙여놨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만약에 상계가 돼버리면 얘한테 손해가 많이 생기죠. 이게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든지 혹시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매매 아니면 임대차에서 나와요. 그럼 매매에서는 매도인은 상계할 수 없다를 골라내야 돼요. 우리 시험에 여태까지 나오면 한 번 매매로 나오면 한 번 임대차로 나오고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로 나온 건 한 2번 해서 한 6번 정도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로 한 번 나왔고 수동 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얘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보시면 을이 뭐예요? 갑에게 줘야 되는 채권이죠. 수동 채권이잖아요. 그 상계 얘 얘기하는 거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얘기는 지 수동 채권하고 지가 받을 돈하고 서로 어떻게 얘가 상계하겠다 그런 거죠. 그거야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갑이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상계하고 나면 갑은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나중에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지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지만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는 건 갑이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해하고 지금 책에 봐도 안 나와요. 뭔 소리인지 안 나온다고. 여기를 보셔야 된다고. 여기 뭔가 암기하려고만 들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암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암기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걸 알아두던가. 매매가 나오면 매도인은 상계할 수 없어요. 임대차가 나오면 임차인은 상계할 수 없는 거야. 왜? 여기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매매에 있어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 이것도 또 안 된다. 매수인이라는 사람 또 있다. 매매에 있어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그래,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상계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누구요? 임차인.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상계할 수 없다. 매매에 있어서는요? 매도인은 상계할 수 없다. 말 문제로 나오면 자동채권, 수동채권, 자동채권. 아시겠죠? 수동채권이 아니고 뭐요? 자동채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의 효과다라고 하는 건 혹시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급부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버린 거예요. 소송이 제기가 되면 판사가 부르겠죠. 불러서 이제 한 사람 누구든지 부를 거예요. 갑이 소송 제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럼 불러서 을한테 야, 너 갑한테 2억 원 줄 거기 때문에 왜 안 줘? 라고 얘기하면 을이 뭐라 그래야 돼요? 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돈 줄 거 아닙니까? 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야 되는데 을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판사가 뭐라 그래? 빨리 줘 임마!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니 매매계약상의 채권 채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내가 대금 줄 거 아닙니까? 라고 소송 과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원용했을 때, 즉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원용한다는 얘기는 소송 과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걸 원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당사자가 원용했을 때는 판사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환 이행 판결 내지는 상환 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는 먼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고 당사자가 뭘 해줘야 된다고요? 주장해줘야 된다. 원용을 해야 된다. 이 당사자가 원용을 했을 때는 원고 패소 판결이나 기각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그렇죠? 상환 급부 판결 내지는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의 효과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나머지 하나는 우리 민법상 또는 판례가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는 게 있고, 또는 민법상 또는 판례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겠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그런데 혹시 전세권에도 나와요. 전세권에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겠죠. 자, 요게 이제 요 2개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됐다. 그럼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상물이나 부속물 인도와 대금 지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전세권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이게 어디에 또 응용이 되냐면 임대차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도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나, 2개가 각각 하나씩 응용이 됐고, 또 하나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쌍방의 반환 의무도 원상회복 의무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죠. 이게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답니다. 그럼 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죠. 서로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만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3개 정도 알고 민법 규정에 있는 거 3개 하고 확대 적용, 판례가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3개인 거예요. 6개 했는데 지금 기억은 2개 정도 기억나나요? 자,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3가지죠.
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게 어디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되면 쌍방의 의무도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또 하나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쌍방의 의무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건 어디에 응용된다고? 임대차에.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간의 반환 의무도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또 하나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죠. 이게 어디에 확대 적용된다고?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6개 알았죠? 그럼 아닌 거 4개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담보 물권의 말소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 물권은 무조건 소멸이죠. 말소 등기 없이도 무조건 소멸이죠. 그래서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다 라고 하는 거고,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대요.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면 채권자의 배당받은 금액 반환과 경락인의 소유권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경락인은 소유권 반환을 누구에게 해줘야 돼? 채무자에게 해줘야 되고,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채권자는 경락인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쌍방이 서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와 또 매매대금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다. 이 4가지 아시면 돼요. 뭐뭐 얘기했어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담보권 말소 등기 의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 물권은 무조건 무효자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무효죠. 아유, 무슨 기억력이 그래. 아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항상 선이행 의무죠.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요거 있었죠? 요거. 예. 조금이라도 말이 조금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거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저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피토임경.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약의 효력 중에서 책으로 갈게요. 492페이지, 493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쌍무계약의 효력은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 이렇게 나오는데, 성립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동시행의 항변권, 존속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변권 536조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전항과 같다. 이게 불안의 항변 얘기하는 거네요. 자, 넘겨보실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뭐라 그랬어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렇죠? 연기적 항변권이다. 언제까지 연기하겠다는 거야? 네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도 이행 제공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연기적 항변권이다. 요거 2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에 공통점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줄에 양자는 병존이 가능하다. 그거 다 체크해 놓은 내용이죠.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차이점에는 하나씩만 보시면 돼요.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절대권 배타성이 있죠.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는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효력이다. 자, 성립 요건에 1번 줄쳐놨죠.
동그라미 1번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건 오른쪽 페이지에 니은하고 디귿을 보셔야 됩니다. 쌍무계약은 동시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이 되는 권리예요. 그런데 채권양도 채무 인수 이런 게 이루어졌대요. 그래도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팔았대요. 산 사람이 납니다. 나. 그럼 여러분은 내가 돈을 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거 아니겠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받아야 되는 매매대금 채권을 이분에게 팔았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내가 그러고 통지해 주죠. 나한테 돈 주지 말고 이분에게 돈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관계 없습니다. 결국은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나한테 돈 안 주고 이분에게 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 당사자가 변경이 됐어도 채권 채무의 동일성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당사자가 변경이 됐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나한테 돈 주든 이 사람한테 돈 주든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채권의 양도 채무 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도 동시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 기타 원인으로 소멸했을 때도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본래의 채무가 기존에 있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성질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속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내가 여러분에게 주기로 한 건데 이 물건이 제3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행 불능이 됐대. 완전히 부셔졌대요.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부셔진 물건 대신 내가 이걸 받았죠. 그럼 그 물건하고 이 물건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동일성을 갖는 동일한 물건으로 보는 거야. 이걸 가치 변형물이라고 얘기하죠. 가치 변형물인데 이 가치 변형물도 원래 물건하고 동일성이 유지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이걸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외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부셔지고 새로이 이걸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가치 변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다시 이거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달라고 하되 매매대금은 이거 줄 때 매매대금 주겠다라고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머릿속을 앞으로 어떤 물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죠.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전보 배상 청구권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래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좀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니은에 선이행 의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불안의 항변권 나오죠. 불안의 항변권. 그 불안의 항변권은 3번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부동산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써 불안하잖아. 경매가 실행될 것 같잖아요. 또 비읍에 비에 선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건 한 장 넘기면 뒤에 나와요. 거기도 3번에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그렇죠? 요거 두 개. 그리고 3번에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했어야 된다. 그리고요, 디귿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디귿은 A, B 다 체크해놨죠. 이행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행 제공이 있었죠. 이행 제공이 있었는데 이행 제공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 즉 수령지체에 빠진 자 이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행 제공이 중단이 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상대방이 거기 A하고 B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B에 특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에 현실의 이행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실용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 한 번의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시행의 항변권의 효과인데, 일단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이행 거절 권능이죠.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의 존재의 효과다. 동시행의 항변권 존재의 효과는 이행 지체 저지 효가 있다. 그래서 거기 디귿을 체크해 놨을 겁니다. 이러한 이행 지체의 저지효는 이행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인데, 이건 재판상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항변권자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서 피고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한 경우에는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넘겨보십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여기는 추가적으로 매매하고 임대차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매매에서는 누가 상계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매도인이.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상계할 수 없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밑에 동시행의 항변권의 확장이다 라고 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랬잖아요. 거기 1번하고 2번하고 5번 있죠. 1번하고 2번하고 5번. 자, 그 다음에 9번도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근데 1, 2, 5번 정도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은요 1번, 3번, 5번 있죠. 1번, 3번, 5번 이런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매매에서 한 번 더 볼 거니까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경우 그랬잖아요. 여기 1번하고 3번하고 4번 했죠. 그 다음에 5번에 옆에 하나 써놓은 거 있죠.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에 경락인의 소유권 반환과 채권자의 배당받은 금액 반환이 서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써놓은 거 있었죠. 그거 하고, 그 4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딴 건 다 몰라도 요거 4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시험에 다음 중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그러면 요 4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요거 4개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동시행 관계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한 장 넘겨볼게요. 채권자 부담주의, 채무자 부담주의, 소유자 부담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넘기고 양쪽 가로 3번으로, 양쪽 가로 3번으로 가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존속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채무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서로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목적물은 멸실돼서 손해가 생겼는데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요? 그 밑에 어떡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은 쌍무계약이고 후발적 불능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효과, 쌍방 모두 반대급부 청구권이 없죠. 그래서 거기 A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B가 그 바로 뒤부터 나오네요. 그죠?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미 급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 그렇죠? 받은 급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자, 그리고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았어도 아직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목적물 매수인이 인도받았거나 아니면 인도받지 않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먼저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먼저 이루어진 날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는요, 이건 등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목적물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자, 그리고 채권자 규책 사유 또는 채무자 수령 지시 중에 이행 불능인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당연히 이행 청구해야 되죠. 매수인이잖아요, 얘는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채권자의 규책 사유로 봐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2항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쌍무계약이고 후발적 불능이 있었어야 되죠. 쌍무계약에 후발적 불능이 있어야 되고, 자, 효과. 다음 페이지의 효과입니다.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인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므로 채권자에게 상환해 줘야 된다. 그 이익이 구체적인 예가 되면 양도소득세 상당액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 하겠습니다.